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2013년 새해가 또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올 한 해 바라는 게 참 많습니다. 1월 1일 날 혹시 해돋이 보셨어요? 1월 1일 날 해돋이 못 보셨죠? 예,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해돋이를 좀 보려고 했는데 아예 해돋이를 볼 수가 없었고 그날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예.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을 맞으면서 산책을 했습니다. 일부러.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산책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올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도 많이 했고 계획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월 1일 날 항상 새롭잖아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많은 것들을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올해 계획하고 있는 하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죠.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예. 11월, 12월 달 여러분이 잘 지내왔고 이제 1월 달 기본 강의를 들어갑니다. 기본 강의.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반드시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하여튼 새 시작했으니까 그 다짐들을 끝까지 변치 말고 작심삼일되면 안 됩니다. 보통 새해 계획들하고 작심삼일이 많이 되는데 작심삼일되지 마시고 시험 보는 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서 받으셨죠? 예, 다 기본서 받으셨을 거예요. 항상 기본 강의가 시작되면 기본서가 두껍기 때문에 기본서를 분철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아주 친절하게도 이미 분철이 돼서 나왔죠. 예,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책이. 기본서 외에는 다른 책 볼 필요 없어요. 기본서만 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쪼개서 갖고 오세요. 어차피 지금 다 분철됐으니까 상권, 하권 이렇게 두 권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상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 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두껍죠? 예. 두꺼운데 공법보다는 분량이 적죠. 공법에 비하면 뭐 분량이 적은데 자하고 연필도 다 챙겨 오셨습니까? 예. 수업 진행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간 만큼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책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칠판을 보시고 책을 체크할 때는 책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일체가 돼야 됩니다.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마음 편하게 대답하세요.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또 대답해주고 제가 또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주고받고 하는 게 이게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하면 저도 신나서 또 강의를 또 열심히 하는 것이고 제가 물어봐도 여러분이 전혀 대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의하는데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까요? 책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책 겉표지 있죠? 겉표지 보시면 1차 기본서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민법 그리고 민사특별법을 강의하게 될 신대운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몇 장 넘겨보시면 파트 1 민법 총칙 이렇게 나와 있죠. 앞에 한번 봐보세요.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편 민법 총칙, 제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제4편 친족법, 제5편 상속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편하고 5편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3편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3편의 채권법인데 다행히도 채권법 전부가 시험 범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 관련 내용만 시험 범위죠.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기본서를 보면 공부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본서 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한 80%에서 90% 정도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 즉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밑줄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밑줄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강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밑줄 친 내용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4페이지 봐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챕터 1 총칙 이렇게 나와 있죠. 책만 이렇게 펴놓으시고 앞에 한번 봐보세요. 민법을 공부하는데 민법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민법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개념을 정리합니다. 민법이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인 이렇게 안 나오죠? 사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법률 관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률 관계란 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반법이다.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법률 관계. 그래서 법률 관계에 관한 내용들은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일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법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일반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일반법의 반대가 뭐가 있겠어요? 특별법이겠죠. 일반법의 반대가 특별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서 이 특별법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이걸 간단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충을 해줍니다. 일반법에 없는 내용들을 보충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 있을지라도 일반법의 법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 규정과 그리고 특별법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겠습니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충하고 수정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세부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법의 가장 대표가 민법입니다. 민법. 나중에 임대차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민법에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특별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 그럼 여러분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인데 좀 특별하죠? 뭐가 특별하죠?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이 들어가 있죠. 주택. 이게 특별한 겁니다. 모든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과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든지 아니면 동산이든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따집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오로지 주택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주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뭐가 적용될까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부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각하지 마세요. 민법만 생각하세요. 민법 규정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뭐가 주택일까요? 뭐가 주택이죠? 우리 기초 강의 때 배웠는데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주거용 건물. 11월, 12월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11월, 12월 동영상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11월, 12월 동영상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이 1월, 2월달 강의를 듣는데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택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부동산. 목소리들이 상당히 적네요. 예. 식사하고 오셨죠? 예. 큰 목소리 내서 대답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그런데 제가 안 물어봤는데 혼자 대답하시면 주위 분들한테 논총받아요. 예. 제가 물어봤을 때 안에서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입니다. 왜 부동산일까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마 학기론 시간에도 배울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민법 9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 9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99조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죠.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의 가장 대표가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죠. 앞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은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죠. 부동산.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무슨 계약? 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니에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대차 계약입니다. 대차 계약. 빌려주는 것을 대여한다라고 하죠. 빌리는 것을 차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은 무조건 대차 계약입니다. 대차 계약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대차 계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두 번째, 사용 대차 계약. 세 번째, 소비 대차 계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의 차이점. 임대차 계약은 대가를 받습니까?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대가를 받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은 대가 받아야 안 받아요? 대가를 안 받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의 차이점.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 대가를 안 받으면 사용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비대차 계약과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이것들은 빌렸던 물건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대차 계약은 말 그대로 소비를 하는 겁니다. 빌린 물건을 소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돈을 여러분이 소비하는 겁니다. 써버리고 갖기로 한 날 같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죠. 차이점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 임대차 계약 관계에 등기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621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협력 안 해주면 등기를 못하겠죠. 일반적으로 등기를 못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협력 안 해주기 때문에 등기 못했습니다. 을을 임차인, 갑을 임대인이랍니다. 임대인. 여기 대가 들어가고 여기 차가 들어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려주는 것을 대여한다. 빌리는 것을 차용한다. 그래서 갑이 빌려주기 때문에 대, 여기는 빌리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는 것. 임대인, 임차인. 자, 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고 수익할 수가 있다. 이 권리를 임차권이라 합니다. 임차권. 자, 이 임차인은 이 건물의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누구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만? 임대인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임차권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비교할 부분이 물권입니다.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합니다. 물권의 특징,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권, 가장 대표적인 물권 뭐가 있습니까? 전세권요? 가장 대표, 소유권이죠. 예, 전세권도 맞는데 가장 대표하면
소유권이 가장 대표죠. 여러분, 소유권이 왜 물권이냐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물권입니다. 볼까요? 갑이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주인. 이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수익할 수가 있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이것을 물권이다라고 합니다. 되시겠어요? 예. 기초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다라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했습니다. 우리 이 집에 1년간 살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이라는 거예요. 계약기간 중에 갑이 이 집을 팔아버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매도인, 이 사람을 매수인, 매수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예요.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을에게 가겠죠. 을에게 가서 그 건물 내 거니까 나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나는 계약을 2년 했다. 아직 1년밖에 못 살았다.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이 집에 살겠다라고 병에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법률용어로 뭐라 불렀습니까? 대항력. 대항력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항상 계약기간 중간에 건물주나 땅 주인이 바뀌었을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을은 계약을 2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바뀐 주인에게 계속 이 건물에 살겠다 주장을 못합니다. 왜 주장을 못할까요? 그렇죠.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겁니다. 즉 이 을이 이 건물을 2년간 사용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갑에 대해서만. 이게 채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임차인의 주거생활 보장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만 바뀌면 임차인은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둘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고 마찬가지 임대차 관계 등기 안 했습니다. 자, 임차인이 이 주택 소재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갔다. 그것은 주택 인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니까 그 주소지 주민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주민등록. 아마 여러분도 이거 해봤을 거예요. 이사를 갖고 이사간 집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입니다. 보통 계약 2년 많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이 집에 가족과 함께 1년밖에 안 살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집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이 병이 새로운 소유권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병에게 옵니다. 그 집 내 집이니까 비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이 을이 내가 2년 계약했고 1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이 집에 더 살겠다 병에게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대항력 문제였습니다. 대항력 있습니까? 대항력 없습니까? 대항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등기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등기가 안 됐을지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격려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적용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임법이 적용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과 주임법의 규정이 부딪히고 있죠. 뭐가 적용될까요? 뭐가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겠죠.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슨 법이니까?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은 일반법을 보충도 하지만 수정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은 일반법에 불과하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일반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의 규정과 다른 특별법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여기입니다. 법률관계 문제. 법률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법률관계. 이 부분은 법률관계 부분은 정리할 분들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오니까 기본서에 쓰지는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본서 여백에 막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서 여백에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중에 쓸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책을 볼 때 책이 보기 싫어져요.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써야 될 내용들은 포스트잇에다 쓰세요. 포스트잇. 써서 붙이거나 아니면 따로 노트를 만드세요. 따로 노트를 만드시는데 여러분이 노트를 모든 내용들을 정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필요한 그림을 좀 그려두시라는 거죠. 필요한 그림들을. 자, 보세요. 법률관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념을 정리합니다.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다라고 합니다.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리고 이 법률관계의 특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귀착이 됩니다. 권리와 의무관계로 귀착이 된다. 여기 핵심은 권리와 의무관계입니다. 때문에 법률관계를 간단하게 권리와
의무관계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권리와 의무관계. 그리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관계로 귀착된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 관계로 표현된다, 이 말의 의미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와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 관계를 의미한다. 그럼 여러분들,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를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를 뭐라 부르죠?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겠어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렇다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부동산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는 9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9조 법조문은 기억해야 됩니다. 99조 법조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이 이 주택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법령으로 바꾸면 뭐라고 불렀어요? 소유권자.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입니다. 완전 물권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인데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물권이다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갑이 이번에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벌어놓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하나 얻어줄 생각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서 아들 장가 비용을 대려고 합니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이 이 물건을 돈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물건을 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혼자 이 건물을 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돈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서로 합의를 봐야 되겠죠? 서로 합의를 본다.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혼자 계약할 수 없죠? 서로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봤더니 우리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진 사람과 서로 팔고 사기로 하는 합의를 봅니다. 팔고 사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계약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들 매매 계약 했죠? 책상에 보니까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주고 사온 거죠. 앞에 계신 부부니까 여기 캔커피가 있어요. 돈 주고 사온 거죠. 돈을 지불하고 저 물건을 가져온 거예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 수도 없이 많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도 없이 많은 매매 계약. 자, 그럼 여러분들,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과 을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그릴 겁니다.
갑이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청했고 그리고 이 을이 응했습니다. 사겠다 응했습니다. 이게 승낙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3억 원에 팔겠다라고 했고 을이 3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갑과 을이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갑과 을이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유효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유효. 당사자가 의도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유효라고 합니다.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뭐라 부르죠? 무효. 유효의 반대가 무효가 되겠습니다. 파는 사람을 뭐라 부르죠?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갑, 을에게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없습니까?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팔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건물을 을에게 이전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권 중에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되겠죠.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을도 마찬가지. 을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가로서 뭘 주죠? 돈을 주는 겁니다. 대금. 만약에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을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넘겨줍니다. 매매계약입니까? 매매계약이 아닙니까? 매매계약이 아니죠. 매매계약이 아니라 뭐다? 교환이 되는 겁니다. 매매계약으로 인정이 되려면 대가가 반드시 무엇일 것? 금전일 것. 대가, 을이 주는 대가가 금전일 때만 매매입니다. 금전이 아니면 이거는 매매계약이 아니다라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의무. 자, 여러분들 의무가 있다는 것은 반대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무자가 있으면 반대편에 권리가 있다. 권리자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 갑에 대해서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권리. 갑과 을이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니 이처럼 권리와 의무관계로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법률관계입니까? 법률관계가 아닙니까? 법률관계 맞죠? 권리와 의무관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관계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법률관계로 인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률관계의 특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이쪽 그림 옆에 이제 쓰면 될 내용입니다. 권리와 의무관계로 표현됐기 때문에 법률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관계 특징.
법이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이 적용이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관계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그림을 통해서 계속 지금 법률관계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자, 이 둘 사이 매매계약이 성립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 서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있다. 갑의 목적은 뭐죠? 돈입니다. 돈. 소유권 넘겨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을은 목적이 뭐죠? 이 건물의 소유권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계약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의도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각자 부담하고 있는 이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라고 한다면 각자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을이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다는 것은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합니다. 이때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는 법률관계가 맞죠. 법률관계가 맞기 때문에 법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적용되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여러분이 을이라 생각하세요? 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먹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했어요. 여러분은 대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소유권을 이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택 소유권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이 부동산 소유권 가져가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소송으로 가는 거죠.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승소 판결을 가지고 법원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를 종료하면 여러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이 정말 1년 만에 끝내야 될 공부를 3년, 4년 가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공부 7년, 10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7년, 10년 되겠어요? 수업 시간에 안잔이 있어요. 근데 수업을 안 들어요. 혼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쉬고,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댁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1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업 중간에도 그래요. 수업 중간에도 주위 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대폰 보고 있어요. 전화번호로 나가고 있고. 당부 말씀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실 때 휴대폰은 진동을 하든지 끄고 들어오세요. 수업 중간에 휴대폰 울려버리면 주위 분들에게 정말 큰 손해를 주는 겁니다. 예의를 지켜야죠, 예의를. 그래서 휴대폰 관리 잘 하세요. 그리고 정말 급한 전화 아니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전화 받으시러. 수업 끝나면 전화해 드리세요. 여러분 행동 하나가 이 강의실 안에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상당히 좀 피해가 됩니다. 강의 리듬이 끊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업 들으실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수업을 들으세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집중하시고 책 볼 때 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도 책을 보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는데 책을 보고 있다. 공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은 학원에 온 목적 제가 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에 오셨으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그게 맞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죠. 가장 효율적으로. 예.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가 종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래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여러분이 공시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그런데 판결문 있잖아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가능하죠. 예. 등기 격려했어요.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집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집을 안 비워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집을 비워달라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명도 소송. 명도 소송은 비워달라는 거예요. 명도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 명도를 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즉 강제 집행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 관계가 만약에 법률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소송 제기할 수도 없고 강제 집행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관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 제기할 수가 있고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그런데 소송 제기하고 강제 집행 들어가고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스트레스 받죠. 일단 나 혼자 하기 싫으니까 변호사 선임하면 돈 들어가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집 말고도 훨씬 더 나은 집이 많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다른 동네. 그래서 나는 이 집 필요 없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계약 관계를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소송을 들어간다는 것은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까? 끝내는 겁니까? 유지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끝까지 나는 이 부동산 가져가야 되겠다 할 때 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데 난 이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다.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이것을 법률용어로 바꾸면 뭐죠? 채무 불행입니다.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이것을 채무라 합니다. 채무가 있으면 채무를 이행을 해야 계약의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행 안 하고 있죠. 이행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뭘 넣죠? 그렇죠. 아니 불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무 불이행이다라고 합니다.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값 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은 이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계약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주는 겁니다. 이 권리가 바로 해제권입니다. 이 계약 관계를 해제하고 을은 값을 잡아서 별도로 뭘 청구할 수가 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부동산을 갖던가 아니면 계약 관계를 끝내버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던가. 네, 이렇게. 이게 바로 법률관계 특징들입니다. 법률관계 특징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관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법률관계를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봐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나와 있습니다. 1번 법률관계, 1번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 1번 체크합니다. 가로 1번 체크하는데 그 중에서 밑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생활관계라 한다. 거기 밑줄을 칩니다. 그리고 한 줄, 두 줄 내려오시면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밑줄. 그래서 가로 1번의 핵심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 봐보세요. 가로 2번 체크하시고 거기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후단에 권리와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밑줄을 칩니다. 법률 관계는 궁극적으로 권리와 의무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구별 개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